안녕하세요. 잠들기 전에 하는 돈 공부의 바로스입니다. 오늘은 엘빈 토플러의 뒤를 잇는 이 시대 최고의 지성이라 불리우는 자크 아탈리의 살아남기 위하여에서 개인이 위기에서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우선 저자 자크 아탈리는 1943년 알제리의 알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알제리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나면서 14살 때 가족과 함께 프랑스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 후 그는 파리 공과대학, 파리 고등정치학교, 국립행정학교 등 프랑스 명문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소르본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1981년부터 그는 미테랑 프랑스 전 대통령의 특별보좌관을 약 8년 동안 역임을 한 후 유럽 부흥개발은행을 설립하여 총재직을 약 3년간 맡았습니다. 그리고 1998년에는 마이크로 파이낸스를 활성화시켜 빈민 퇴치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조직 플래닛 파이낸스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그는 40여 권의 저서를 펴냈으며 위기 그리고 그 이후, 미래의 물결, 인간적인 길, 합리적인 미치광이, 호모, 노마드 유목하는 인간, 마르크스 평전, 미테라 평전 등이 한국에 소개되었습니다. 그는 1980년부터 국제사회의 권력이동 경로, 공산주의의 약화, 테러리즘의 위협 등 국제정세에 대한 미래전망뿐만 아니라 기후의 이상변동과 금융거품 현상, 휴대폰과 인터넷 만능 시대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미래사회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해왔습니다. 그런 그에게 현존하는 프랑스의 최고의 지성이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다녔으며 미국의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자크 아탈리는 재계와 상상력, 추진력을 겸비한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지식인이다 라고 평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 오늘은 그의 저서 살아남기에서 개인이 위기에서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 함께 하고자 합니다. 태고적부터 그 중에서도 특히 앞에서 열거한 격동기나 위기가 찾아올 때면 인간은 배고픔, 절망, 불안, 배신, 사업에 있어서 또는 개인사에 있어서의 실패, 실직, 스트레스, 빚, 파산, 적대적인 자연, 폭력, 질병, 고통, 죽음 등 수천 가지 위험에 직면해야 했다. 이 같은 위험들 중에서 슬픔이나 질병, 죽음 같은 몇 가지는 인간 조건의 내재적인 것으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배신이나 불안 같은 위험은 시대 간섭이나 행동 양식, 사회의 형태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진화한다. 인구 변화 추이나 경제 위기 여부에 따라서도 양상은 달라진다. 이러한 위협과 위험에 직면했을 때 선언적으로 보자면 패배하여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기를, 다시 말해서 실직이나 파산, 고통이나 죽음을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인간이란 아무런 가치가 없으며 따라서 스스로를 중요하게 생각해봐야 아무 소용없고 무슨 짓을 하건 간에 인간은 신 또는 물질적인 힘, 즉 수수께끼 같고 가차없는 힘으로 간주되는 보이지 않는 손인 시장의 힘처럼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무엇인가에 의해 결정된 자신의 운명에 비추어 하등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믿은 철학자들이 적지 않았고 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은 생각을 전파했다. 따라서 천재지변이나 전염병, 대량학살, 심각한 경제 위기가 닥치면 많은 사람들이 금욕주의나 극기에 의해 또는 단순한 자포자기 심정이 되어 질에 체념하고 말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못 말리는 낙관주의자들은 모든 것은 언제나 다 잘되게 되어 있다. 그러니 준비 같은 건 필요 없다. 그 어떤 위협도 그들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 어떤 위기도 자신들과는 상관없으며 어떤 재앙도 그들에게 타격을 가하지 못할 것이다. 모든 불균형은 언젠가는 해소될 것이며 소나기는 끝이 나게 마련이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그들에게는 그럴 것이라고 믿는다.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의 책임을 사회로 전가시키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이건 대부분의 경우 근거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들은 자신들의 삶은 절대 나아질 수가 없으며
어떤 위기도 비록 개인적인 차원의 위기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의 정치 체제가 전반적으로 개혁되지 않는 한 결코 해결될 수 없다고 믿는다. 이들은 우선 사회가 나서서 자신들을 중요하게 생각해 주어야 한다고 믿으며 자신들도 이따금씩 참여하고자 노력하는 전면적인 개혁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달라지기를 기대한다. 한편 자신들의 개화와 생존은 순수하게 지적 혹은 영적 차원에 국한되며 물리적인 형태 따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내면의 에너지를 보존하고 관리하며 스스로를 제대로 보살피지 않으면 지적인 능력도 퇴화한다는 사실을 망각한다. 절대적인 이타주의자들로 미래에 관한 극심한 동요와 전망 속에서 사람들의 행복 따위는 중요하지 않으며 오직 다른 사람들의 행복만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환자들, 실직자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며 생태 문제나 유사한 문제들에 관심을 쏟으면서 정작 자신들에 대해서는 무심하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도록 돕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들이 행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이들은 남을 위해서 자신들의 행복을 희생한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은 그것이야말로 이들이 자신들의 행복을 실현하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앞으로 다가올 희귀제와 그로 인한 경쟁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는 경쟁자들을 제거해야만 자신들의 생존이 보장된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살아남기란 남을 파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을 구축하고 남을 이해하며 동지를 규합하는 데 있음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살아남기를 원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대부분이 앞장에서 묘사한 위기나 집단적 위협 상황 또는 개인적인 위기에 부딪히게 되면 현실을 부정하려 든다. 이들은 위험이 현실이 되어 나타나면 그제야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결정이 준비되지도 실행에 옮겨지지도 않았으며 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의사의 진단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 환자들이나 과도한 부채, 해고, 환경재앙의 위협에 대비하지 않는 자들과 다를 것이 없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이는 극단적인 예로 1930년대에 나치의 위험을 받으면서도 독일을 떠나기를 거부했던 자들의 태도와도 닮았다. 앞장에서 도출해낸 원칙에 따르면 살아남기, 더 낫게 살기는 우리들 각자가 7가지 차원의 전략을 실행에 옮길 것을 요구한다. 자신에 대한 충분한 의식, 살고자 하는 욕망, 심도 있는 성찰, 강점과 약점에 대한 통찰력, 상황을 분석하고 특히 나쁜 소식을 예견하고 이를 받아들이며 남들의 행동을 분석, 파악하며 그들의 충성도를 측정하고 적과 동지로 구분할 수 있는 능력, 공격을 받고 무너질 위험에 처하지 않기 위하여 힘을 비축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확보해 두는 능력, 적대적인 세력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드는 능력, 필요하다면 가치관이나 인생 계획을 바꾸고 다른 사람으로 환골탈퇴하는 능력, 그리고 극단적인 경우라면 일종의 정당방위로서 모든 원칙을 뒤집고 기존의 법이나 규범을 벗어나 명실공히 혁명적으로 행동하는 능력이 바로 그 전략들이다. 이 원칙들은 앞에 2장에서 묘사한 모든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다. 정치적, 경제적, 금융적, 사회적, 물리적 위기에 당면해서 앞으로 얼마든지 닥칠 수 있는 인구학적, 지정학적 쓰나미에 대비해서 또는 개인적인 위기에 부딪혔을 때 두루두루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다. 이 원칙들은 힘있는 권력자나 힘없는 자,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디는 초보자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경력자들 모두에게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우리들 각자는 그러므로 먼저 이 원칙들을 숙지하고 이를 가상적으로 실험해 본 후 현실 세계에 도입하여 이때부터가 사실 제일 어려운 단계가 되겠지만 정기적으로 실천 정도를 점검해야 한다. 이때부터가 사실 제일 어려운 단계가 되겠지만 정기적으로 실천 정도를 점검해야 한다. 비행 때마다 이륙과 착륙에 앞서서 예전 경험을 토대로 총망라되어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 점검 목록을 확인하는 조종사들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 원칙이 일상생활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될 때 비로소 앞으로 다가올 위기와
동료에 최대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이를 기회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 생존을 위한 원칙. 스스로를 중요하게 여긴다. 얼핏 보기에 평범하고 상투적인 듯 보이는 첫 번째 원칙은 자신의 생존, 자신의 행복에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원칙의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운명이라는 것이 존재하며 사후의 삶을 얻기 위해서라면 이승에서의 삶의 조건을 바꾸기 위한 그 어떤 행위도 포기해야 한다는 믿음을 떨쳐버리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스스로를 가소평가하지 않으며 자신을 증오하지 않고 자신의 삶이 소중한 것이 되도록 부단히 노력하여 반드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고 믿는 것, 요컨대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이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고유한 존재이며 각자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느끼고 만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에 대한 꾸준한 성찰과 자각이 필요하다. 또한 나는 누구인가? 내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살면서 배제해온 원칙, 유일한 존재로서의 나를 보살핌에 있어서 소홀히 해온 원칙은 무엇인가에 대한 통찰력 있는 시선도 필요하다. 스스로를 존중하려면 남이 내려준 진단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이 대단한 전문가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책임감을 갖고 스스로를 관찰하고 통제하며 자신에 대해서 엄격해져야 한다. 우리들 각자는 특히 위기의 시대일수록 다른 사람으로부터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오직 자신만을 믿고 행동해야 한다. 해고, 구매 능력 상실, 질병, 불행, 생태계나 건강 관련 재앙에 직면하여 각자는 처음부터 남들이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자신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가장 가진 것 없고 가난한 사람들, 모두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보호를 받는데 익숙한 집단 구성원에 비해서 자신들을 존중하고 진정한 동지를 규합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자긍심은 또한 신체적인 차원에 있어서도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한다. 이는 사소한 점 같지만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문제다. 생명이 붙어 있지 않으면 생존도 불가능하지 않은가. 신체적인 삶, 가능하다면 건강한 삶은 나머지 모든 요소를 위한 첫째 조건이다. 따라서 스스로를 통제하고 내부 에너지의 흐름을 조절하고 운동을 하며 균형 잡힌 식생활을 유지하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외모를 단정하게 가꾸며 거울에 비친 자신의 이미지, 남들의 눈에 비친 자신의 이미지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불가능하다면 그렇게 되도록 상황을 바꾸기 위해 전력 투구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남들에게 자신의 존재와 역할을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알려지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상대방이 스스로를 존중하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을 자신의 상대적인 무신경에 대한 간접적인 비난으로 받아들이는 속고인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은 신뢰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스스로를 존중하기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성장시키고 개혁하여 자신이 가진 최고의 능력을 끌어내며 자신이 현재 알고 있는 것, 현재 할 수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며 쉬지 않고 더 나은 존재의 이유를 만들어가야 함을 의미한다. 경제 용어로 표현하자면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장기적인 대차 대조표를 작성하고 자신이 우위에 있는 분야에 대해서 끊임없이 점검하고 확인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때 특히 위에서 언급한 앞으로 닥칠 변화와 그 변화에 맞서서 긍정적으로 진화해가는 방법에 대해 심층적인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를 존중하기는 자신의 가치관, 말하자면 흔히들 선과 악으로 표현하는 것,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가능하다. 중요한 것과 부차적인 것을 구분하며
일에 있어서의 성공과 인간으로서 개인적인 성공 중에서 물론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서로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쪽을 선택하며 자신이 보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를 가령 10단어 정도로 요약하여 이를 끊임없이 고쳐나가는 매우 까다로운 연습이 요구된다. 이 10단어는 사랑, 우정, 열정, 창조, 정직, 인본주의, 비폭력, 평등, 예의, 처세술, 남의 이야기 귀담아 듣기, 청결, 우아함 등 평소에 작성해둔 목록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이 얼마나 어려운 작업이겠는가. 스스로를 존중하기는 또한 자신의 가치관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스스로에게 한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 이는 타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러한 자기 존중은 또한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해 주기도 한다. 따라서 이는 남에게 자신이 명철하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이는 능력, 신체적, 지적으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능력, 스스로에게 기대하고 희망을 가져도 좋은 것을 아는 능력을 요구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장에서 기술한 것처럼 아주 나쁜 소식이나 힘들어 보이는 전망 등을 현실로 인정하는 일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 또한 불행을 받아들이는 데에서 기쁨을 얻는다거나 무슨 수를 썼어라도 불평하고 남들로부터 위로를 받으려 드는 태도를 배제한다. 자신의 약점을 알고 실패를 분석하고 이해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개인적으로 부딪히게 될 수도 있는 위험, 도저히 그럴 수 없을 것 같은 잠재적 가능성까지도 미리 예상하고 관심을 집중시키며 스스로를 절대 기만하지 않으며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자신에 대한 진실,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가족의 비밀, 무언증에 자신의 인격을 형성한 모든 것의 진실에 눈 감지 말아야 한다. 이 모든 것이 위에서 언급한 위기에서 살아남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동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사실 살고자 하는 욕망, 행동하고자 하는 활력, 물질적, 정신적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욕구가 생겨나는 근본적인 조건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동지를 규합하고 불안과 배신이 판을 치는 어려운 시기에도 필요하다면 이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스스로를 존중해야 한다.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남으로부터 존중받을 수 없다. 우리들 각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대접하는 방식 그대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존중한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도교 사상에서부터 불교 사상에 이르기까지 정신분석에서 신경과학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많은 방법이 개발되어 왔다. 이러한 방법들을 잘 알고 심화시키는 것이 스스로를 존중하기 위한 단련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내면의 힘과 자신에 대한 줄기찬 노력, 통찰력, 내면성, 공면정대, 용기 등을 필요로 한다. 스스로를 존중하기는 특히 가소비 사회의 내재적인 이론 모델로부터 벗어나도록 이끌며 허영심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상징물들의 소비를 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기보다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중지하고 자신을 자신이 소유한 재산과 동일시하는 것을 거부하며 자신의 존재 자체로서 인정받도록 이끈다. 또한 역사의 요란스러운 삐걱거림에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가치관과 시민, 소비자,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존중해 줄 것을 요구하도록 이끈다. 이러한 태도는 평정심과 내면적인 힘의 근원이며 동시에 포기를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최고가 되고자 하는 열망의 근원이 된다. 스스로를 존중하기는 치열함, 통찰력, 공명정대, 신속한 결정, 연민, 정직, 겸손, 온화함, 자제, 남의 이야기 귀담아 듣기 등의 매우 특별한 장점들을 개발한다. 시간의 밀도를 높인다. 살아남는다는 말은 본질적으로 시간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살아남기는 우선 최대한 오래 밀도 있게 사는 것이다. 그러니 당연히 자신의 몸과 정신을 극진히 보살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원칙인 스스로를 존중하기와 연결된다. 따라서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여기서 건강이라고 하면 신체적인 건강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강렬함, 밀도 높음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만으로 축소되지 않는다. 시간의 밀도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년 정도 되는 기간의 인생 계획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이 계획은 경력적인 차원은 물론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끊임없이 손질하고 부단히 기간을 연장시켜 나감으로써 자신이 세운 계획을 실현하지 못한 채 죽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런 식의 계획은 원한다면 한 가정이나 기업, 국가 차원으로 확장시킬 수도 있다. 상당히 복합적인 이 같은 단련은 20년 후 자신이 갖게 될 이미지를 상정하고 다른 시기에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을 자신을 미리 상상하면서 상상 속의 이미지와 닮기 위해 준비하며 지금의 모습과 전혀 다른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삶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인정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세운 인생 계획을 끊임없이 세계의 변화 추이와 대면시켜야 한다는 말이다. 이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므로 반드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훗날 알게 되겠지만 그렇게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위험을 예견하고 그 위험을 희망으로 바꾸어 놓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시간의 밀도를 부여한다는 것은 소명이라는 말이 자신에게 의미를 갖는 말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며 그 소명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다. 자신이 아닌 타인에 의해서 강요된 임무, 일하는 사람을 소외시키는 일관성 없는 계획, 정해진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불분명한 목표 등은 실패와 복종에 대한 두려움을 안겨주며 이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고약할 수 있다. 시간의 밀도를 높인다고 하는 것은 매 순간을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최대한 충만하게 사는 것을 뜻한다. 점점 더 불안해지며 배신이 판을 치는 세계에서 단 한순간도 그것이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라면 예외겠지만 건태에 내어주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시간의 밀도를 높인다고 하는 것은 대화와 경이로움, 웃음, 다정함, 우정, 예술, 그리고 사랑 등 상품화되지 않은 용도로 활용하는 시간에 가장 큰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소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즐거움을 얻기 위해 보낸 시간, 이를테면 책을 사서 서가에 꽂아놓고 멀쩡히 떨어져서 그것을 바라보거나 침대 머리맡을 장식하기보다는 그 책을 읽으면서 보낸 시간, CD를 사서 쌓아놓기보다는 음악회에 가서 다만 한 곡이라도 실제로 음악을 듣는 시간, 자동차를 바꾸기보다는 의미 있는 여행을 하면서 보낸 시간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물건을 구매하거나 소비하는 행위를 하나의 체험, 지적 탐구나 대화, 교류의 주제로 되살리며 그것 역시 단기적, 장기적 관점에서 또 순간과 순간의 연속체 내에서 행해지는 삶의 활동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매 행위와 소비 행위도 가치관, 인생 계획, 세계관 속으로 편입되어야 한다. 감정이입을 통해서 세계에 대한 나의 의견을 정립한다. 사람들은 항상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의 주변을 탐색하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하고 대비하려고 시도해왔다. 또한 스스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통찰력을 발휘하며 마구잡이로 행동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으며 지나치게 의심하지도 낙관하지도 않는 중량적인 태도를 견지하려고 애써왔다. 그들의 입장이 되어 자연과 타인들의 반응을 짐작하고 그를 통해서 적군을 가려내고 동지를 규합했다. 사람들은 이를 위해서 정성술에서 천문학, 기상학에서 물리학, 경제학에서 군사전력에 이르는 특별한 지식들을 발전시켜 왔다. 우리들 각자는 이렇게 해서 축적된 지식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우선 장차 우리 앞에 나타날 일들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쌓아야 한다. 우리 앞에는 위기도 놓여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기회도 주어질 것이다. 가장 우수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활용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들 각자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아무도 자신과 관계되는 일의 분석이 있어서 다수결에 따른 관점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또한 소문을 통해서 진실을 알 수 있다는 믿음 따위는 거부해야 하며 자신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만의 의견을 정립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성찰이 제시하는 방법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위험과 대면하게 될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 사건의 추이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란 불가능하며 특히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위기 국면의 변화 추이나 그런 위기가 일어날 정확한 날짜 등은 예견할 수 없으므로 사건의 연관관계, 여러 주체들의 행위가 다른 사람들에게 야기시키는 반응들이라도 당사자의 입장이 되어서 미리 예측해보고자 노력해야 한다. 그러려면 자신의 개인적, 직업적, 환경 등을 철저하게 분석하며 가족 구성원이나 교수, 고용주, 동료, 친구, 소비자, 경쟁자, 적대 관계에 있는 자들의 느낌 등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시도해야 한다. 결국 다른 사람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는 말이다. 가능하다면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 어떤 인물의 성격과 그 성격에 따른 행동 방식에 대해서 정확한 의견을 정립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성인인 그의 얼굴에서 어릴 적 얼굴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어린 시절의 얼굴을 찾아낼 수 있다면 그것은 그가 신선함과 공명정대함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그런 사람과는 동맹을 맺을 수 있다. 만일 어린아이의 얼굴을 찾아낼 수 없다면 그것은 그가 어린 시절의 꿈을 부정하면서 성장했고 갈등 속에서 살아왔다는 말이 된다. 다시 말해서 그는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고 신랄하며 원한을 품고 있고 목적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으며 충성스럽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듯 감정이입은 몇몇 경우에는 호감이 될 수 있으며 기꺼이 자신의 아내 혹은 자신과 가까운 곳으로 동지가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도록 한다. 이들은 자신의 직업적 또는 개인적인 삶의 어느 대목에선간 보완자로서의 역할을 해낼 수 있다. 말하자면 계산적 이타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몇몇 경우에는 경쟁자와의 협력도 가능하다. 이들 또한 경쟁자에서 보완자, 바꿔 말하자면 가족이나 사업이라는 사슬의 한 연결고리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감정이입은 적을 알게 하며 따라서 적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기 때문에 이들이 정당방위 체제에 돌입하게 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해준다. 감정이입은 또한 입다근식 자신의 경쟁자,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또는 개인적 족수의 생각도 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게 하며 정치, 사회, 금융기관들이 하는 말을 모두 믿어서는 안 된다는 깨달음도 선사한다. 이 점은 고용주나 은행가 혹은 동업자들이 과연 신뢰할 만한 사람들인지를 확실하게 판단해야 하는 요즘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특별히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성공적인 감정이입을 위해서는 호기심, 나와 다른 문화가 추구하는 가치관과 관습에 대한 체험, 그들의 생각 속으로 파고 들어가기, 다른 사람의 언어를 내 것처럼 구사하기, 문화적인 코드를 해독하는 능력 등 몇몇 특별한 능력을 키워야 한다. 또한 다양한 문화적 영향력과 경험을 배척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하며 그 같은 다양성으로부터 새로운 영감을 얻고 그것들 사이에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내야 한다. 신기증과 편집증은 이 같은 감정이입 능력의 극단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증세의 발현은 최대한 통제해야겠지만 남의 말을 경청하거나 겸양을 동반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충격을 겪으면서도 다시 튀어오른다. 아무리 대비를 한다고 해도 위험은 언제고 현실화될 수 있으므로 충격을 견디는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실망감이나 사업적, 정서적인 실패의 충격 등을 극복해야 하며 지원, 세력, 동지, 일자리, 사랑하는 사람, 은행의 신뢰, 고객, 자산, 우호적인 국가, 기쁨의 원천 등을 잃게 되었다고 해서 무너지면 안 된다. 천재지변이나 해고, 위기에 굴복하지 않고 저항하려면 미리 퇴로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 특히 공적이든 사적이든 파트너가 배신을 했다고 해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일은 없도록
미리 조치를 취해두어야 한다. 위에서 기술한 위기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는 어떤 사건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여부를 준비해 놓아야 한다. 적어도 위기를 견디기 위한 비상계획이나 신속히 반응하기 위한 전략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것이 바로 충격을 견디는 탄력성이다. 이 같은 탄력성은 특히 위기에 직면하여 한 가지 직업, 한 가지 경력, 한 가지 능력, 하나의 삶의 터전이나 직장, 유일한 수입원, 유일한 대출원에만 의존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게 만든다. 또한 봉급생활자일 때나 자영업자일 때, 피고용이일 때나 고용주일 때, 제조업자일 때나 상인일 때, 근로자일 때나 간부사원일 때, 예수가일 때나 공무원일 때, 소비자일 때나 생산자일 때, 돈을 빌려주는 입장일 때나 빌리는 입장일 때, 좌우지간 모든 경우에 당하지 않고 자연스럽고 적절하게 처신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한다. 상한 능력 이상으로 빚을 지지 않으며 저축에 힘쓰고 저축한 돈을 신중하게 투자하며 판매 중의 금융상품들을 심도 있게 분석하며 항상 충분한 유동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자신의 능력을 넘어설 정도로 지나친 지출을 삼가야 한다. 충격을 견디는 탄력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변화에 대비하여 꾸준히 학습해야 하며 직장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지 않는다면 혼자라서도 반드시 해야 한다. 이 정도면 거의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고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위에서 언급한 사회, 경제, 재정, 상태, 건강을 위협하는 모든 것들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보험은 탄력성을 기르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들 중에 하나다. 사회가 보험을 제공한다면 집단보험이, 그렇지 못하다면 개인보험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회에 으뜸가는 의미 중 하나는 힘없는 약자들이 탄력성을 기를 수 있도록 가세와 소득 이전을 통해서 도움을 제공하는 일이다. 그 같은 제도가 미비되어 있는 상태라면 각 개인이 나서서 우선적으로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탄력성 기르기는 그러나 복지부동으로 기착되어서는 안 된다. 그 반대여야 한다. 위협에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을 구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용감히 나서서 위험을 부르쓸 수 있다. 위협을 기회로 바꾼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면 그 순간의 창의성이 가장 필요한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혁신하는 능력을 쉽게 상실하게 된다. 충격을 견디는 탄력성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보수주의 쪽으로 기울게 되는 경우라면 위협을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고 이를 다시 튀어오를 수 있는 기회로 바꾸는 자세가 필요하다. 심리적인 불만에 의미를 부여하며 유도 선수들처럼 적의 힘을 지렛대로 이용할 궁리를 해야 한다. 위협 하나하나 실패 한 번 한 번이 인생을 바꿀 기회가 되며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를 보다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인생 계획을 바꾸며 파트너를 바꾸는 계기, 자신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 나서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고통이나 무례함이나 대가를 치르게 되는 한이 있어도 위협과 결핍을 창조, 결별, 변신의 이유로 받아들여야 한다. 요컨대 영감이 바닥난 예술가들, 불가능 앞에 직면한 과학자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군인들 같이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이 특별한 상황에서 느끼는 공력감을 지극히 건조하고 산문적인 상황에서 남과 나누어 가질 준비를 해야 한다. 해고에서 쓰나미에 이르는 최악의 위협 속에서 앞에서 소개한 다른 원칙들을 성실하게 지켜왔다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원천, 상황을 보는 새로운 시각, 진부한 방식에서 벗어나 새롭게 창조하고 행동할 수 있는 힘이 솟아나온다. 문자 그대로 생활비를 벌 수 있는 방법,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해내는 방법, 다른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포기하지 않는 방법, 이제 막 새로 태어나고 있는 세계에 당당하게 참여하는 방법이 떠오르게 된다. 실직자 신세에서 창업에 도전하여 큰돈을 버는 사람, 점점 비어가는 은행 계좌를 보며 불안해하다가 다시 일을 하게 되는 사람, 연인으로부터 버림받고 낙담했다가 자신이 여전히 매력적인 사람임을 깨닫게 되는 사람, 중병에 걸렸다가 오히려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시간의 의미를 되새기는 사람,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는 인간 조건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느끼는 기쁨을 나누어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물론 고집스러움, 술책, 창의성과 같은 특별한 능력이 요구된다.
위협 때문에 온 신경이 마비되어서는 안 되며 적의 세력을 통해서 자신만의 에너지를 발견하며 지나치게 불안해하지 않고 남들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의 테두리 안에서 소비자들은 위협에 직면하여 점점 더 경제의 주체로 변해간다. 소비자들은 최대한 싼 값에 제품을 사기 위하여 점점 더 복잡한 전략을 구사하며 제품의 실질적인 품질, 특히 환경보호 관점에서 본 품질에 대해서도 점점 더 꼼꼼하게 확인한다. 똑똑한 소비는 구매력 저하라는 위협에 직면하여 지능과 창의성의 표현이자 현명한 소비를 위해 필요한 인맥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의 증거가 될 것이다. 적게 소비하기는 소외로부터 해방을 의미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새로운 사회적 지위가 형성될 것이다. 특히 자동차의 배기량은 더 이상 성공의 상징이 되지 못할 것이다. 소비자들은 위기를 맞아 점점 더 의식화되며 제품의 가격이나 품질, 윤리면에 있어서는 물론 상인이나 식당 운영자, 제조업자, 교수, 의사, 정치가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점점 더 까다로운 기준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소비자들은 최저 가격을 제시하는 유통과정과 유통업자들을 선호하게 될 것이며 점점 더 제한적인 수의 상품만을 판매함으로써 선택을 용이하게 해주는 근린상가, 소규모 슈퍼마켓, 할인 매장 등을 찾게 될 것이다. 다른 부류의 상점은 박앤세일 기간 동안만 이용할 것이다. 소비자들은 점점 더 인터넷의 가격 비교 사이트를 이용하며 그들을 위해 마련된 공간에서 적극적으로 대화할 것이며 자신들이 산 물건을 중고로 되팔 수 있는 사이트를 애용하게 될 것이다. 생활 필수품에 가해지는 가격 압력으로 말미암아 일부 제품들은 무상으로 제공될 수도 있다. 가령 식품, 의복, 자동차, 여행 등을 샌드위치맨이 되는 것을 받아들인 사람들, 즉 자신들이 소비하는 제품의 광고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광고로서의 역할 덕분에 공짜로 제공될 수 있다. 이미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식의 거래를 받아들이고 있으며 패션 분야에서는 소비자들이 자진해서 이러한 거래를 요구하고 있는 형편이다. 젊은 세대들은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태도를 바꾸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들은 신문을 점점 덜 사고 TV도 점점 덜 보겠지만 생활 필수품의 광고판이 되는 것은 마다하지 않을 것이며 통화 중간중간에 광고가 끼어드는 방식의 전화가입 방식을 기꺼이 수용할 것이다. 이런 형식의 무료 서비스 요금 납부뿐만 아니라 광고비, 신용카드 결제, 후원금 납부, 세금 납부 등으로도 확대 가능하다. 소비자들은 또한 생활 수준에 가해지는 압력에 저항하기 위해서 소유하는 권리에 집착하기보다는 점점 더 사용하는 권리를 선호하게 될 것이다. 내구재에 있어서는 대여가 보편화되어 갈 것으로 상상할 수 있다. 이미 파리의 자전거와 영국, 독일, 스위스 등지의 전기 자동차가 그렇게 되었다. 또한 향후 10년 동안에는 생태계 위기에 직면하여 소비자들이 새로운 창의성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모든 제품을 통틀어서 환경에 대한 배려가 구매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며 제품의 생태학적 이력, 추적제가 점점 더 중요해짐에 따라 소비자들은 생산업자들과 유통업자들에게 이를 더욱더 엄격히 요구하게 될 것이다. 대형 할인 매장이나 그보다 작은 규모의 슈퍼마켓들은 자동차 운행에 따른 연료 가소비를 부추기는 주무일 뿐 아니라 소비자와 근로자들 모두를 비인간화하는 장소로 지목되어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피크 오일의 도래는 주행거리 1km당 120g 이하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소형 자동차나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선호로 이어질 것이며 디젤 자동차는 환경보호에 미치는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적어도 도심에서는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다. 사륜구동차는 더 이상 사회지도층 엘리트에 속하는 표시가 될 수 없다. 다른 원칙들에 비해서 훨씬 실행하기 어려운 창의성 원칙은 따라서 장기간에 걸쳐서 준비되어야 한다. 이제부터 소개할 나머지 두 원칙도 이보다 더 어려우면 어려웠지 결코 실행하기 쉽지 않다. 하나의 정체성만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위협에 어떻게 저항해야 할지, 어떻게 위협을 기회로 바꾸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변하도록 적어도 지적으로 아니 신체적으로도 그렇게 해보도록 준비해야 한다. 동시에 도처에 존재하기란 바로 이를 가리킨다. 언제 어느 순간이라도 가능한 자기 정체성과의 결별,
나뭇가지에 앉은 새처럼 사는 이 방식은 입으로 공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공들여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다. 동시에 도치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가볍게 붙박이 재화 따위로 거추장스러워지는 일 없이 오직 유무민적 재화에 해당되는 아이디어와 경험, 지식, 인맥 등만 쌓아가면서 소유의 이유가 아닌 존재의 이유만을 성찰하며 살아야 한다. 정착민적인 부동 재화는 최소한으로, 유무민적인 재화는 최대한으로 소유해야 한다. 하나의 기업에, 하나의 가정에, 하나의 언어에만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는 식으로도 말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신적, 철학적, 물질적으로 빈틈없는 준비가 필요한데 이러한 준비는 시간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능력, 사업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성취한 것이 없을지라도 끝까지 살아남는 능력, 자신이 이제까지 걸어온 역사, 자신의 삶과 가족, 야심, 가치관, 성공, 인생계획, 존재 이유 등과 관련해서 스스로 갖고 오던 이미지로부터 벗어나는 능력, 이제까지의 터전을 버리고 다른 곳에서 살 수 있는 능력, 여러 개의 삶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 요컨대 과거의 삶은 인생에 있어서 거쳐가는 과도기로 간주하고 이를 단념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사실 인생 자체도 일시적이지 않은가.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진지하고 깊이 있게 자문해 보아야 한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심심풀이로 해보는 장난이 아니라 실제로 얼마든지 그런 일이 닥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대비하는 진지한 태도를 필요로 한다. 나에게는 과연 여러 삶을 소화하고 여러 문화에 동참하여 여러 개의 언어, 교리, 신앙을 구사할 능력이 있는가? 여러 가지 중에서 몇몇 요소를 취사 선택하되 그 선택으로 인하여 구속받거나 자아를 상실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여러 삶을 병행해서 순차적으로 이보다 더 대담한 시도가 되겠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완전히 투명한 가운데 성심껏 영위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를 자문해 보아야 한다. 자신들에게 유대인인 동시에 기독교인이 되라고 강요하는 세계에서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말한들처럼 살 자신이 있는가? 새로 등장하는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하다고 인정한 선택을 자신을 위해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유목민이나 강제이주자, 불법 이민자, 경제난민, 정치만명자, 그리고 오늘날 도처의 상제에는 가장 헐벗은 사람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그래 왔듯이 앞으로 닥칠 사회병동에 대비해서 어느 도시, 어느 나라에서나 살 수 있고 어떤 언어도 필요하다면 배울 수 있고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여러 종족에 속할 수도 있으며 삶이란 단 하나의 틀, 하나의 장소, 하나의 가족, 하나의 정신적 안식처, 하나의 직장으로 형성되지 않으며 심지어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여러 번의 사랑, 여러 개의 직업으로 구성됨을 인정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말한들처럼 은밀한 가운데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한다. 그러려면 특별히 미래의 자신의 것이 될 수도 있는 모습, 현재까지 갖고 온 이미지, 가치관, 원래의 인생계획, 존재 이유 등과는 전혀 닮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그 모습을 존중하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 극단적인 경우엔 현재와는 정반대의 모습이 될 수도 있으며 스스로에 대해서 겉보기엔 비겁해 보일지라도 속으로는 단호한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19세기 말 미국에서 백인으로 살다가 인디언으로도 변모한 주인공, 누가 되었건 승리를 거두는 쪽에서 붙어서 승리자의 정체성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리틀 빅맨, 더스티 호프만의 명령기로 생생하게 묘사된 이 인물이야말로 동시에 도처에 존재하기에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리틀 빅맨은 어쩌면 진실이란 결정적인 모든 진리를 의심하고 거부하는 데서 찾아진다는 말안의 역설을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도처에 존재하기란 본질적으로 두 세계의 틈새에 사는 사람, 본래의 진실이란 없으며 남들이 강요하려는 진실 또한 없다고 믿는 사람, 두 개의 확신이 충돌하는 틈새에서 자기만의 리듬대로 세계 속에서 전지하는 사람이 지니는 동목이다. 그렇다고 해서 동시에 도처에 존재하기 원칙이 스스로를 존중하기 원칙을 마음대로 깔아뭉개도 좋은 것은 아니다. 스스로를 존중하기 원칙이야말로 모든 살아남기의 주춧돌이 되어야 한다. 스스로를 존중하기 때문에 살아남지 못하게 되는 위험까지도 관수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힐 때도 있다. 이럴 경우 스스로를 존중한다면 살아남기 위해 혁명을 생각해야 한다. 앞으로 일어날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는
오직 자신들도 조금만큼이나 혁명적임을 입증한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기술한 원칙들 중 그 어느 것도 생존을 보장해주기에 역부족이라면 어쩔 수 없다. 기존의 질서를 흔들기로 모든 규칙을 전복시키기로 결심해야 한다. 각자가 미래로 예정되어 있는 가혹한 위기에 의해 가장 깊은 곳에 고이고이 간직해왔던 정체성마저 짓밟히고 가장 소중한 것들과의 우정도 배신당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각인시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본질마저 잊히게 된다면 어쩌겠는가. 이때는 앞에서 언급한 모든 원칙들과 과감하게 결별할 각오를 해야 한다. 자신의 직관에 가장 반대되는 생각에도 너그러운 강령의 정신으로 귀를 기울이며 이 세계를 3차원보다 훨씬 복잡한 차원의 공간으로 바라보며 오직 하나의 패러다임 안에 스스로를 가두려는 경향을 억눌려야 한다. 가장 넓은 의미에서 정당방위를 감행할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헤치고 이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능력은 저항적인 상상력과 문제 제기를 통해 길러지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들 각자는 외부에서 자신에게 강요되는 모든 결정에 대해 항거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자신의 생존과 가치관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선택에 대해 시위하고 파업도 불사하는 적극적인 반대에 나설 준비를 해야 한다. 특히 기존의 금융체제를 강화시킬 뿐인 경제위기 해결책과 환경적 자살 행위를 거부하며 가난의 범란에 반기를 들어야 한다. 이렇게 본다면 혁명이란 기존 체제를 전복시킴으로써 자신과 화해하고 모든 규범과 순응주의, 사회적으로 강요된 모든 결정에서 벗어나 자신의 존재 이유를 위해 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7번째 원칙은 첫 번째 원칙으로 이어지며 절대적인 일관성을 지닌 하나의 순환 구조, 즉 원이 만들어진다. 정기적으로 이 7가지 원칙과 태도가 제대로 실천에 옮겨지는지 확인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며 이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자기 자신과 더불어 대면해야 할 위험과 다른 사람의 태도를 끊임없이 점검하며 늘 깨어 있어야 하고 자신만의 점검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이 책에서 소개한 7가지 원칙의 실현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며 정신적인 여유와 겸손을 필요로 하는 훈련이다.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긴장감을 느끼지 않는 평온한 상태에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대로 잘 실현되기만 한다면 생존에 필요한 이 7가지 원칙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에너지로 우리를 무장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자크 아탈리의 살아남기에서 개인이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저서에서는 기업이 살아남는 법과 살아남기 위해 변화에 몸을 싣는 것과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저자가 갖고 있는 독특한 시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실 때 함께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파로스였습니다.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